냉혹함의 거장. 2004년 5월. 파리 마율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 전시회에 간다. 수전 손택의 책 타인의 고통을 읽는다. 전시는 작가의 긴 일생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책은 전쟁과 절단된 신체에 대해, 그리고 전쟁 사진의 효과에 대해 빼어난 천착과 통찰을 보여준다. 책과 전시가 서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그러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구상주의 화가 베이컨은 프라고나르가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간지를 지니고 있었다. 프라고나르와 닮았다는 말에 그는 기꺼워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 감각을 능숙히 표현해낸 화가들이었다. 한 사람은 쾌락, 다른 한 사람은 고통이라는 감각이었다. 베이컨의 간지가 그 이후 적어도 두 세대의 화가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도전케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그의 작업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신과 타인에게 충격을 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 동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발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주 그르넬가에 전시된 그의 그림 앞을 오가면서 나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감지했고,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그 작가에게 뜻밖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1930년대 말부터 사망한 해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냉혹한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픔과 결핍, 그리고 고뇌 속에 있는 인간의 몸과 그 몸에 잘린 조각들을 반복해서 그렸다. 거기에 드러난 고통은 간혹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내부로부터, 몸속 내장으로부터, 육체됨의 불행 자체로부터 근원한 것인 듯한 경우가 더 많다. 베이컨은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의도적인 장난을 벌였다. 그리고 그 일은 성공을 거둔다. 자신의 이름을 근거로 스스로를 16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민 베이컨 조각처럼 인간의 살점을 그려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가 이전의 작가들보다 더 냉혹하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유럽 미술의 소재는 암살과 처형과 순교로 가득 차 있다. 이를테면 20세기 화가의 효시라 할 고야의 그림에는 화가 스스로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베이컨의 경우는 다르다. 개인적 의견 표명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의 화면 속 등장인물은 다른 등장인물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잘린 살점들보다 훨씬 잔인한 것이 바로 이 편만한 무관심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물들을 배치하는 공간 역시 정확하고 말이 없다. 이 정확함은 냉장고의 냉정함을 닮아 있다. 냉장고는 냉장고에 무엇을 넣었든 간에 어떤 기색도 드러내지 않는다. 베이컨의 무대는
아르토의 그것과는 달리 제의적이지 않다. 등장인물의 주의 공간이 그 인물의 동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대에 그려진 재난들 모두가 저마다 따로 발생한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생존 기간 동안 그의 이런 시각은 아주 제한된 보헤미안 그룹 내에서의 과장되고 극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그 자양분을 공급받고 탐닉되었다. 그런 그룹 내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룹 밖의 일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 그랬다. 그랬는데 베이컨이 마치 마술처럼 슬며시 불러내 보여주었다가 다시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 냉혹한 세계가 마침내는 예언적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반세기도 채 지나기 전에 한 예술가의 개인적 드라마가 전체 문명의 위기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 불가해하다고 할 밖에 없다. 생각건대 세상은 늘 냉혹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오늘날의 냉혹함은 좀 다르다. 잦아들 줄을 모르고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침이 없다. 이 행성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행성 안의 온갖 곳, 모든 사람들을 다 침범한다. 이윤의 추구라는 오직 하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추상적이다. 이 냉혹함은 자기 외의 모든 신념체계를 삶의 잔인함에 희망의 빛과 위험으로 맞서려 하던 그 신념체계의 전통을 포함하여 위협하고 절멸시키려 한다. 다시 베이컨과 그의 작업이 보여주는 바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선배 화가들 벨라스케스, 미켈란젤로, 앵그르, 반 고흐 같은 화가의 회화 언어와 주제를 강박적으로 거듭 사용한다. 이런 앞세대와의 이땜이야말로 그의 관점이 지닌 파괴성을 철저히 완성시킨다. 인간의 벗은 몸을 이상화해 써본 르네상스식 관점, 부활에 대한 교회의 약속, 영웅주의에 대한 고전적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반고흐의 19세기적 열렬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은 베이컨적 시각과 그 냉혹함 앞에서 갈갈이 찢기고 무력화한다. 베이컨은 그 찢긴 조각들을 집어들어 상처를 닦아내는 솜 조각처럼 쓴다. 그동안 나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뜻밖의 일깨움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깨움은 하나의 깊고 정확한 이해로 우리를 이끈다. 힘 있는 자들과 그들 소유의 매체에서 하는 대로 전통적인 어휘를 써서 오늘의 세상에 참여하게 되면 어둠과 파괴만을 주위에 더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휘와 음색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역사 속의 우리 시대는 총체적 장벽의 시대다. 베를린에 있던 장벽 하나가 무너지자 세상 온갖 곳에 장벽들을 쌓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장벽, 관료적 장벽, 감시 장벽, 보호 장벽, 인종 장벽 등이 그것이다. 이 장벽들은 지구상 어디에서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곳에 머물기를 경쟁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해 놓고 있다. 작물 경작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이 장벽들이 가로놓이지 않는 분야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거대 도시에도 이 장벽들은 역시 존재한다.
오래전에 쓰이던 용어인 계급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이 총체적 장벽이다. 장벽이 한쪽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이 있다. 전사자 없이 치르는 전쟁에 대한 꿈이 있다. 대중매체와 풍족함과 청결이 있고 화려함에 닿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비밀번호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돌멩이와 물자 부족이 있다. 반목이 있고 복수에 불타는 폭력이 있으며 만연한 질병이 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과 죽지 않고 하루를 함께 나오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의미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장벽은 우리 모두의 내부에도 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장벽의 어느 쪽에 맞게 자신을 조율할지를 우리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과 악을 갈라놓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장벽이 아니다. 양쪽 모두에 선과 악은 다 같이 존재한다. 자신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인가 사이의 선택이다. 힘있는 한쪽의 경우 일상화한 두려움에 절어서 더 이상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할 말들을 소리로 뱉어내지도 못하고 입술만 갈삭이고 있다. 바로 그런 벙어리 형용을 베이컨은 그려낸 것이다. 그 반대쪽에는 무수히 많고 서로 분명히 다르며 때로는 사라지는 중이기도 한 언어들이 있다. 비록 비극적인 것이라 해도 삶에 대한 감각을 만들 수 있는 어휘를 가진 언어들이다. 내 글이 밀이면 나는 땅, 내 글이 분노라면 나는 폭풍우, 내 글이 바위라면 나는 강, 내 글이 꿀로 바뀌면 파리들이 내 입을 덮겠지. 마흐무드 다르위시. 베이컨은 한쪽 사람들의 벙어리 상태를 겁내지 않고 그려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안에서 다른 쪽 사람들 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 아닐까.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로 새로운 장벽들이 부과된 그 사람들 편에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